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6월호 홍희범 편집장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육해공 할 것 없이 그 통합 전력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분야가 방공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타격 자산이 많은 이제 북한을 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방공 부분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아니할 수가 없고, 그 앞서 이제 선형으로 투자해야 될 게 이제 탐지 자산들인데,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공 자산들이고, 이 방공 자산들이 이제 공군에도 있고 해군에도 있고 그렇죠. 육군에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해군의 대공 방어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군의 그 대공 방어망을 인지하기 시작한 경우는 꽤 오래됐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제약 때문에 그렇죠. 자함 방공도 벗어난 지가 그렇게 뭐 길지는 않아요. 98년에 광개토 대왕급이 처음 그렇습니다. 시작하고서야 간신히 미사일로 내 배라도 지킨다는 개념이 시작된 수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세종대왕급 이즈함에서부터 해역을 그렇죠. 광역으로 이제 지키는, 한반도의 어떤 전역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지함 체계가 됐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도전이 도사리고 있었죠. 바로 탄도탄 방어입니다. 예. 함대를 방어할 수는 있는데, 날아오르는 탄도탄을 이제 요격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이제 해군도 큰 역할을 해야 되고, 해군은 사실 3군 중에서 가장 먼 곳에서 먼저 지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군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군의 탄도탄 방어, 대공 방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렇죠. 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네. 해군이 탄도탄 방어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함 탄도미사일을 지금 이미 실용화했다고 알려져 있고, 설령 실제 실용화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쳐도 굉장히 가까운 시일 안에 잠재된 위협인 건 맞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조차 그걸 시도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홍 부장님이 미리 말씀 주셔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DF-21이라는 이제 그 미사일이 아주 그 대표적인 항공모함 타격용 그 대함 미사일이죠. 그렇죠. 이런 그 초음속으로 이제 날아오르는 또 미사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북한의 그 탄도탄 전력과 함께 묶여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내세웠던 최초의 미사일이 바로 SM-3였습니다. 예. 스탠다드 3형은 탄도탄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그 미사일이고, 이 부분은 미국의 이제 해군도 이제 전력화가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차기 이지함에 장착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좀 급해졌죠. 세종대왕함이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뭐 발사했다는 그런 때마다 제일 먼저 탐지를 하고 네. 그런 수단이 됐던 플랫폼은 맞습니다만은, 참 아쉽게도 요격 수단이 요격 없죠. 수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맞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SM-3였지만은, 최근 한 3, 4년 전부터는 또 이야기가 바뀌었죠. 그 바뀐 이유가 바로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짧은 사거리의 그렇죠. 탄도미사일 때문에. 이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60km도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사거리래요. 참, 고도가. 고도가. 네. 맞다. 그렇다면은 SM-3 같은 그 아주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고 그 작전을 하는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대구경 방사포가 북한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할 때 군에서는 그러죠. 우리도 대비를 할 수가 있다, 방비가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말을 그 사실 말하기가 좀 꺼렸지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직은 그 분야에 대한 대공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대안으로 나온 게
SM6거든요. 음. 원래가 이제 SM2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네. 적이 있습니다. SM2 스탠다드 미사일의 그 여러 종류 중에서 그 사거리가 좀 더 긴 그런 그 미사일에 나왔던 그걸 파생됐던 SM6고요. 시커 부분과 그 엔진 부분을 그렇죠. 암람의 최신형을 그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된 그런 그 그러니까 SM6고요. SM 시리즈로는 정말 몇 안 되는 액티브 시커를 갖춘 그런 미사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갖는 장점은 SM3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 해군은 이런 측면에서 이들도 이제 갖냐 마냐 막 이렇게 너무 갑론을박이 있다가 결국 혼합형으로 이제 가지게 됐고, 그래서 SM6를 지금 한 제가 알기로 한 500기 이상 그런 실전 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많긴 많네요, 진짜. 천조국이 뭐 달리 천조국이 그러네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SM6가 우리 실정에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하고 있죠. 사실 저도 거기에 근데 동의합니다. 실정에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성비까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아. SM3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당연히 그 고고도에서 장거리의 그 미사일 요격 체계는 훨씬 이것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SM6가 유리를 하고 당연히 하다못해 추진체에 들어가는 연료값만 해도 더 들죠, SM3가. 그죠. 당연하죠. 하다못해. 네, 당연합니다. 거기에다가 SM6는 이제 다목적이거든요. 예, 홍 편집장님이 그 쉬는 시간에도 말씀 주셨지만은 대함 미사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 대공 물론이죠. 그건 아주 전문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미 해군에서 하는 얘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도 있다. 바로 SM6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부분의 어떤 그 논쟁이 너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굉장히 신중함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신중하고 또는 너무 자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하려는 쪽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것을 실전 배치할 시점에 가서는 구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그런 경우가 사례들이 있죠. 좀 있어요. 있죠. 네. 윈도우 98.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쟁을 조금은 정리가 돼서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이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SM6와 SM3의 서로 간의 그 입장차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사청이나 합참에서는 SM3가 도입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은 좀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본이 SM3로 가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빨리 이 도입을 해서 그 SM3로 가자는 쪽이고 해군은 아니다. 지금 그 북한의 주전력 탄도미사일을 막으려면은 노동급 미사일보다는 스커드급 미사일이 더 위협이고 그리고 대구경 방사포들 또 사거리가 짧은 그런 지대지 탄도미사일들이 위협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건 SM6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걸로는 해군이 더 SM3에 적극적일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거는 좀 얘기가요. 지난 얘기죠. 좀 좀 예전엔 그랬고 그렇구나.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SM6를 더 요구하고 해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둘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합참 입장에서 야 그게 둘 다? 돈이 얼만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출연진 분들께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SM6가 날 것 같은 게 SM3는 사실 우리나라를 겨누지 않는 탄도미사일 요격하는데 더 특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향해서 날아온 미사일들은 거의가 요격하려고 볼 때쯤 되면 이미 SM3의 최소 고도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않을까가 아니라 그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면에서는 훨씬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SM6만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해군의 주장대로 SM3의 일정 부분의 그 도입이 필요하고 SM6의 대량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인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이나 무수단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생각한 본 바입니다. 또 고각 사격을 또 미친 듯이 할 고각 수도 있으니. 발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M3도 필요한데 SM3에 대안이 되는 그런 그 대공 미사일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죠. 그 LSM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사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달리 생각해 본다면 우선순위는 SM6를 우선으로 들어오고 좀 장기적으로는 SM3도 들여와서 다층 방어를 완성시키는 것이 해군 방공망도 다층 방어로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금 해상형 LCM에 대한 논의도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죠. 네. 예. 그리고 실제로도 발전 로드맵을 보면 해군 부분이 분명 들어가 있고요. 해군형 부분이. 그래서 그런 뭐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SM5로 하시죠. SM5. 네. 네. 중간에 있는 걸로. 저는 SUV가 좋아요. SUV. 이상으로 맞춰볼까 합니다. 농담이고요. 그 재미난 이야기들 이제 두 분께서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그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긴 합니다만은 앞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는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지고 네. 좀 속도를 내도 사실은 이게 도입 시점은 그렇죠. 2024년에 훨씬 이후거든요. 지금부터 그렇죠. 결정을 예. 해도. 그런데 뭐 아직까지 이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세월에 대공 방어망을 구축할까요? 뭐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전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가 빈손으로 싸워야 됐던 그 상황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액조세 미사일이 몇 발 더 있었으면 진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뭐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대량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급적 국산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모든 게 다 때가 있거든요. 네, 모든 게 때와 시간이 있는 것처럼 저는 혹시 그 때를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밀떡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는 이런 방어 무기 체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공격 무기 체계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는 지금 얘기한 이런 이제 방어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최근에 그렇죠. 이스라엘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무기를 선택하고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 신중하게 생각하되 가급적 빨리. 그 다음에 또 저는 이런 거를 들여와서 우리가 써봐야지 이 다음 무기 체계에서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주, 지상, 뭐 해상 모든 걸 막론하고 가장 먼저 교전이 일어나면 발휘하는 게 이제 탐지 자산들이고 두 번째가 방공 자산이에요. 마찬가지로 방자 측의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 무기 플랫폼으로 봤을 때는 대공 무기 체계가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그 방사청 관계자분들이나 합참의 우리 지휘관분들이나 그리고 해군분들 모두 다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고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민간인 입장에서 좀 더 촉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뭐 이거를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좀 더 속도를 내주십시오 하는 부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다 때와 시간이 있는 거고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이제 대부분 뉴스에 나온 거는 자세히 보시면 개발을 앞두고 있다. 그렇죠.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네,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고 하지 그냥 애모요지, 애드볼론 애모. 띄우는 그렇죠. 식으로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거 말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뭐 말로 싸울 때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빨리 결론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가급적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동감입니다. 보면 뭐 국뽕 유튜버라든지 막 이런 이게 막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유튜버라든 다른 데 보게 되면 극과 극의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아니면 같은 정보를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좀 줄이려면 결국 이제 뭐 방사청이라든지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이렇게 요즘은 또 소통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시대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사청에서 또 굉장히 그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방산 무기 체계에 대한 국산 방산 무기 체계에 대한 수출이잖아요. 이런 수출 부분에 있어서 때를 놓쳐서 우리가 수출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런 그 사례들 때문에 여러 그 방산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 가뜩이나 그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와 경쟁하려면 그 자본에서 그렇죠. 뒤지는 우리 방산업체가 더더욱 불리한 그렇죠.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모든 경우를 볼 때 우리는 결정에 있어서 단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번 시간 뭐 해군 대공방어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이제 자함 방공을 해결했던 그런 우리 사반세기 전이네요. 해군의 역사가 몇 년 전밖에 안 네. 됐죠.
지금 이 SM3냐 SM6냐를 논의할 정도까지 발전이 전 된 세계 거- 해군 중에 이렇게 단기간에 확 변한 해군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모 해군의 그 연구를 하는 그 외국 기사 잡지를 보니까 대한민국 해군이 20세기와 21세기에 가장 많이 발전한 국가 중에 하나고 우리도 지금 해군 입장에서 이게 꼭 수치화되지 않습니다만은 순위상 탑10 안에 그럼요.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해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국가의 그 국방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과 올바른 결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